칼 플라니 사용자연구소. 예. 알고 봤더니 꽤 세계적으로, 예. 알고 봤더니 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와서, 예. 같이 연구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 뭡니까? 정태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위기 20년이 됐죠. 외환위기가 97년 11월 19일 날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다고 했고 12월 3일 날 이제 구제금융이 협약을 맺었으니까. 아,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때. 예, 20년 전. 예, 이때 그냥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하는 듯한 뉴스로 뒤덮였고. 아, 근데 총수 몇 살이었는데요? 이게. 20년 전 그냥 20대면 돼요. 예. 아직 30대네요. 30대였어요? 네. 나이 꽤 들었구나. 예. 딱 30이었던 건가? 30, 네. 20대였던 것 같아요. 29살인가? 제가 몇 살이죠, 제가? IMF 세대네요. 네. 그때 만일에 사업을 하고 있었으면 아마 직격탄을 맞았을 것이고. 엄청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근데 파산 안 했어요? 문 닫았습니다. 그때 15,000개 최고 큰 회사만 15,000개 파산했으니까. 제가 그때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문 닫았어요. 실제. 예, 뭐 당연히 뭐 돈이 안 드니까. 웬만한 조그만 큰 기업도 힘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자기가 파산하지 않으려면 웬만한 대출은 다 회수해야 되고 또 IMF가 지시를 해서 고금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때 제가 제일 부러웠던 거는 그때 제 사무실이던 오피스텔 바로 앞에 있던 계란빵 하던 아저씨가 있었어요. 예. 계란빵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요, 그때. 밥 대신 계란빵을 먹는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그래서 제가 계란빵. 그리고 하루에 몇 개나 파냐 하니까 처음엔 얘기 안 해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파는 거예요. 최근에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앞으로 저하고 계란빵 전국 체인을 하자고.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 테니까 당신이 레시피를 대라. 그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 계란빵 하자는 황당한 얘기를 했던 사람이 김어준 총수라는 사실을 알까요? 그때 제가 단지일보를 만든 겁니다. 다 망해가지고. 그렇죠. 돈 안 드는 걸로. 할 일 없네? 그러면 신문 하나 창간해야 되겠다, 혼자서.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예. 저는 당시에 영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자체에 있으면 그 자체로는 외환위기를 실감하지 못해요. 외국에 유학하거나 외국 계신 분들은 더 크게 실감했죠. 예. 왜냐면 그때 환율 때문에. 그때 담배 한 갑이 3파운드였어요. 그때 우리나라 담배의 한 다섯 값 정도. 아무래도 우리나라 담배 그때 굉장히 쌌었잖아요. 88이. 근데 딱 외환위기를 맞으니까 이게 한 보름 값이 되는 거예요. 한 보름 값이. 딱 일주일 못 피겠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달러가 1,000원이었다가 2,000원이 되면 2배가 되니까요. 예, 2배, 3배가 되니까 한국에서 오는 돈이 반으로 줄어들죠. 심지어 유학생들 많이 돌아왔어요. 예, 그때 런던 거리가 확산해졌었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영어배우러 왔던 사람들은 다 돌아갔고 대기업의 해외 사업들은 다 잡았고. 예, 다 들어가니까 그때 중고차 시세가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로 한국 사람들은 BMW를 좋아했는데 BMW 중고차를 좋아했는데 한국 인천 뉴몰든이라고 하는 한국 인천이 전체가 철수를 해버리니까. 런던의 뉴몰든. 그러니까 뉴몰든의 BMW 가격 시세가 확 떨어졌었어요. 그 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여튼 그 임팩트는 어마어마한 정신적 임팩트가 더 컸어요. 실제로는. 사실 더 컸죠. 한국이 그 전에 경제 성장률이 8%였고 사실은 외환위기 직전까지 한국 경제가 제일 좋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3조 호황이라고 해서 저금리 저유가 이것 때문에 수출이 잘 되는 때였는데 87년에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면서 노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확 늘어나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막 투자하느라고 혈안이 돼 있었고. 그래서 해외에서 차가 엄청나게 들어갔고. 네, 근데 그때 마침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를 외치면서 자본시장을 개방을 한다고요. 그때 세계화가 그때 영어로 뭔지 아세요?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를 영어로 뭐라 그랬을까요?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라 그 SEGYEHWA라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사실은 영어로 세계화했죠. 예, 정확히 설명할 길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본시장을 개방하니까 당시 우리나라는 고성장에다가 자본 수요가 많았으니까 금리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근데 해외 금리 굉장히 낮잖아요. 그 돈들이 확 들어온 거죠. 단기 자본을 갖다가 특히 제2금융권들이 들여와서 이걸 그때 당시 막 철강 이런 데서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자본을 들여와서 대규모 장기 설비 투자를 했는데 동남아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금융기관들이 무서우니까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죠. 예, 회수했죠. 그러니까 만기 연장을 안 해주니까 바로 이제 돈을 못 갚으니까 그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뭐 한 2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단기 외채는 뭐 그거에 뭐 몇 배, 그러니까 다섯 배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갑자기 빼가지고 못 갚으니까 결국은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면 우리는 외국에 있는 사람 그냥 미아예요. 한국에 내가 재벌이라고 뭐 현금으로 몇 조를 갖고 있어도 달러는 못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굶어야 되는 거죠. 화폐로서 가치가 없어지는 거니까. 갚을 수가 없으니까. 예, 바로 모라토리움 직전까지도 갔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IMF 구제금융을 받아서 이제 그걸 넘기게 된 건데 사실 IMF 구제금융은 한국을 도와줬다기보다는 한국에 돈 빌려준 외국 금융기관을 도와준 거죠. 그런 거죠. 예, IMF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자산들 값이 떨어지면서 열심히 쇼핑을 했죠. 덕분에 그들은. 그러니까 세계은행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세계금융감독기구로서 봐서는 세계 유수의 은행이 망하면 세계 전체가 금융위기에 빠지니까 그걸 구제하는 거거든요. 한국이 파산해버리고 모라토리움 선언하면 은행들도 망할 거 아니에요. 한국에 돈 빌려주는 은행이 망하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에 돈을 빌려줘서 그걸 갚게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게 이제 보통 이제 노동시장 유연화라든가 고금리 정책이라든가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모습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그 정신적 임팩트도 대단해서 그때 사실은 소위 말해서 이제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그 전까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 뭐 하러 가? 이런 것도 많았죠. 이렇게 대기업에 보통 한 두세 군데 정도, 최소한 두세 군데 정도는 합격해 놓고 그 중에 어딜 가느냐 고르는 시대였고, 그리고 취업 문제가 이렇게까지 지금과 같은 수준이 아니었는데 이 20년 전에 IMF 이후로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한국의 경제. 예, 특히 이제 시스템 자체가. 어떤 직장을 가더라도 언제나 잘릴 수 있다. 대규모 구조조정이라는 게 한국 경제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고. 예전에는 평생 고용의 개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사람들 심리도 나와 내 아이만은 어떻게든 살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경쟁이 아주 격화되는 그런 사회가 됐고, 문제는 성장률이 반으로 떨어지거든요. IMF 이제 8%에서 민주정부 때 4.5% 그리고 지금 한 2, 3% 떨어지고, 불평등이 더 문제는 불평등이 짧은 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 중에 하나에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급격하게 불평등이 진행됐다는 거죠. 그때 이제 그 IMF가 우리한테 강제했던 그 구조가 사실은 이 베이스가 된 채 20년을 살은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그렇죠. 사실 그 세계 금융이 요구한 거는 자본의 권리를 재산권을 강화시켜준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재산소득에 대해서 터치를 못하고 세금을 깎아주니까 근로소득에 비해서 자산소득의 비중이 커지면서 이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조물주의에 건물주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소원은 건물 임대업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나라의 희망 같은 것들이 없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IMF는 졸업을 했어요. 예, 3년 반 만에 졸업을 엄청나게 다 갚았죠. 금모으기 이걸로 상징되는 이거 외신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모으기 자체는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됐겠어요. 얼마 안 되는데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외환위기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이 정신적 자세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참았죠. 많은 부분의 고통을 분담했죠. 이거 외국에서 많이 등장하는 사례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멘탈리티. 잘못한 건 기업인데 왜 잘못한 거 없는 사람들이 다 와서 금을 모으고 있지? 네, 근데 그게 이제 한국의 저력이었고 또 하나 이제 환율이 원화가 급락하니까 수출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무역 흑자가 생기고 한국 물건값이 너무 싸진 거죠. 그렇죠. 예. 절반 가격으로 떨어진 거죠 해외에서. 그러면서 어쨌든 김대중 정부 이내에 IMF를 졸업해서 조기 졸업으로 그 자체는 대단한 성과입니다, 사실은. 예. 네. 3년 반 만에 졸업을 했으니까 IMF 입장에서도 이건 모범국가고 세계 이제 상품이죠. 한국이 이렇게 할 수 있었으니까 IMF 얘기 잘 들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상품이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불평등이 있지만 그 불평등을 촉진한 게 금융화입니다. 그 이전에 뭡니까? 서민들은 그때 그 이전에 이제 진보 쪽의 경제 정책은 은행의 문턱을 낮추였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문턱이 없어졌어요. 길거리에서 신용카드를 막 나눠줬잖아요. 맞습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정부나 지금 기업이 상상할 수 없는데 길 가는 사람도 붙잡고 신용카드 만들어줬어요. 막 길에서
그 부동산 쪽으로 이제 기업들도 설비 투자보다는 부동산 쪽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일반 서민들도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지금 아니면 영원히 집을 못 산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빚을 내서 집을 사고 그다음에 소비도 빚을 내서 하는 신용카드에 의한 소비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가 1,400조에 이르는 것도 이제 그 이후에 20년간. 그렇죠. 이게 이제 IMF를 졸업하면서 졸업하느라 치르게 된 대가들이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왜냐하면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처음 들어본 말이 들어오면서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노동시장 유연화가 뭐야. 노동시장 시장이지 뭐가 유연해. 노동자 스트레칭 시켜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사람 쉽게 자르는 거죠. 네, 쉽게 자르고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고. 비정규직하고. 그러니까 자본의 힘이 훨씬 강해진 거죠. 그때는 대기업에 한번 들어가면 그 거의 이제 연공서열에 따라 평생 직장 개념으로 평생 니네를 책임져 줄 테니 굳이 나가면 아니지만 이 조직을 따라라. 일본에서 들어온 거죠. 예. 그런 문화였는데 지금은 뭐 어림도 없는 이야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쪽, 공기업 쪽이 굉장히 인기가 생겼죠. 그렇죠. 처음에는 대기업하고 임금 경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임금이 반도 안 됐었거든요. 일반 기업에. 근데 그게 거의 다 쫓아가고 있었는데 IMF 위기 이후에는 고용 안정성이라는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모든 취준생의 한 50%는 공무원 시험을 보고 있는 그것도 이제 IMF 때문에 공무원 인기가 올라간 것도 기업이 아니 대우 같은 거대한 기업도 자빠지니까요. 이제 영원한 기업도 없고 평생 보장도 없고 명퇴도 엄청나게 했었죠 그때. 그렇죠. 명예퇴직. 예, 명예퇴직하면 한 번에 목돈을 주니까 그걸 가지고 자영업이 확 늘어난 것도 그때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고 안정된 시스템이라는 게 없다. 그런 취업이라는 게 없다라는 그 인식을 처음으로 한국에 넣어준 시점입니다. 그때가. 네. 그래서 어디를 취직하든 언제든 잘릴 수 있고 평생 직장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전에는 평생 직장이었어요. 개념이 기본이. 그게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그랬고. 평생 직장이라는 게 점점 좀 어려워지지만 사실은 일자리는 같은 직장은 아니더라도 일자리에 대해서는 보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젊은이들이 이제 취업하러 나서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는 굉장히 절망적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20주년 기념으로 한번 그 시대 상황을 돌아봤는데 1분 남았는데 그럼 지금은 IMF는 안 올 것이고. 외환위기 맞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외채 3배가 되는 돈을 달러를 우리가 쥐고 있거든요. 그다음부터 외환 보유가 엄청나게 늘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3,800억 달러니까 너무 많은 상황이고 문제는 그때는 기업의 부채가 많았고 외채가 많았다면 지금은 가계의 부채가 많고 내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개인 부채. 예, 개인 부채가 많고 이 개인 부채가 많으면 소비가 늘어날 수 없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설비 투자까지 안 하면 수출이 만일에 증가율이 좀 떨어져서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 1, 2년은 괜찮아요. 이 1, 2년 동안 어떻게 이 경제 기조를 바꾸느냐 관건인데 방향은 뭐 소득주도 성장으로 잘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은 외환 위기는 그러니까 바깥에서 오는 위기는 없을 텐데 그러기는 탄탄한데 지금 문제는 내부에 개개인이 안고 있는 빚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외부 충격이 기업에게 영향은 덜 미치겠지만 개인에게 가계에게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1, 2년 괜찮겠지만.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뭐냐면 가계의 소득을 늘리자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 위기를 그거로 문제를 풀어나가자니까 방향은 굉장히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태인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이 꽤 들었구나. 예. 딱 30이었던 건가? 30, 네. 20대였던 것 같아요. 29살인가? 제가 몇 살이죠, 제가. IMF 세대네요. 네. 그때 만일에 사업을 하고 있었으면 아마 직격탄을 맞았을 것이고. 엄청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근데 판사는 안 했어요? 그때 15,000개 최고 큰 회사만 15,000개 판사를 했으니까. 제가 그때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문 닫았어요. 실제. 예, 뭐 당연히 뭐 돈이 안 되니까. 뭐 웬만한 조그만 큰 기업도 힘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자기가 파산하지 않으려면 웬만한 대출은 다 회수해야 되고 또 IMF가 지시를 해서 고금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때 제가 제일 부러웠던 거는 그때 사무실 오피스텔 제 사무실이던 오피스텔 바로 앞에 있던 계란빵 하던 아저씨가 있었어요. 예. 계란빵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그때 밥 대신 계란빵을 먹는 5값 정도. 아무래도 우리나라 담배 그때 굉장히 쌌었잖아요. 88이. 근데 딱 외환위기를 맞으니까 이게 함부로 값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값이. 딱 일주일 못 피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달러가 1,000원이었다가 2,000원이 되면 2배가 되니까요. 예, 2배, 3배가 되니까 한국에서 오는 돈이 반으로 줄어들죠.
심지어 유학생들 많이 돌아왔어요. 예, 그때 런던 거리가 화산해졌었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영어 배우러 왔던 사람들은 다 돌아갔고 대기업의 해외 사업들 다 잡았고. 예, 다 들어가니까 그때 중고차 시세가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로 한국 사람들은 BMW를 좋아했는데 BMW 중고차를 좋아했는데 한국 인천 뉴몰든이라고 하는 한국 인천이 전체가 철수를 해버리니까 런던의 뉴몰든. 네, 그러니까 뉴몰든의 BMW 가격 시세가 확 떨어졌었어요. 그 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여튼 그 임팩트 어마어마한 정신적 임팩트가 더 컸어요. 실제로는. 사실 더 컸죠. 한국이 그 전에 경제 성장 칼 플라니 사용자연구소. 예. 알고 봤더니 꽤 세계적으로, 예. 알고 봤더니 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와서, 예. 같이 연구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 뭡니까? 정태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위기 20년이 됐죠. 외환위기가 97년 11월 19일 날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다고 했고 12월 3일 날 이제 구제금융이 협약을 맺었으니까. 아,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때. 예, 20년 전. 예, 이때 그냥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하는 듯한 뉴스로 뒤덮였고. 근데 총수 몇 살이었는데요? 이게. 20년 전 그냥 20대면 돼요. 예. 아직 30대네요. 30대였어요. 네. 8%였고. 네. 사실은 외환위기 직전까지 한국 경제가 제일 좋은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3조 호황이라고 해서 뭐 저금리 저유가 이것 때문에 수출이 잘 되는 때였는데 87년에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면서 노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확 늘어나던 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그때 막 투자하느라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차가 엄청나게 들어갔고. 그때. 네, 근데 네. 그때 마침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를 외치면서 자본시장을 개방을 한다고요. 예. 그때 세계화가 그때 영어로 뭔지 아세요?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를 영어로 뭐라 그랬을까요?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라 예. 그 SEGYEHWA라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사실은 정확히 영어로 세계화했죠. 예, 정확히 설명할 길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본시장을 개방하니까 당시 우리나라는 고성장에다가 자본 수요가 많았으니까 금리가 굉장히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그래서 제가 계란빵 그거 하루에 몇 개나 파냐 그러니까 처음엔 얘기 안 해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파는 거예요. 최근에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앞으로 저하고 계란빵 전국 체인을 하자고.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 테니까 당신이 레시피를 대라. 그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 계란빵 하자는 황당한 얘기를 했던 사람이 김어준 총수란 사실을 알까요? 그때 제가 딴지일보를 만든 겁니다. 다 망해가지고. 그렇죠. 돈 안 드는 걸로. 할 일 없네? 그러면 신문 하나 창간해야 되겠다, 혼자서.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예. 저는 당시에 영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자체에 있으면 그 자체로는 외환위기를 실감하지 못해요. 외국에 유학하거나 외국 계신 분들은 더 크게 실감했죠. 예. 왜냐면 그때 환율 때문에. 예. 그때 담배 한 갑이 3파운드였어요. 그때 우리나라 담배의 한 5